인터넷에 너무 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너무 퍼져 있고 공포심을 조장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나온 객관적인 결과는 이 정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왜 하필 박쥐냐? 동물 중에서 한 며칠이 지나면서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넘어가면서 중증이 돼서 이제 병원에 찾아가는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7월 정도가 가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코로나19호가 지역 감염을 통해서 확산 중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상은 했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것에 놀라고 있고요. 그렇게 국민들이 많이 놀라고 계신데 한편에서는 또 부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최근에 나온 최신 논문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그리고 중국 쪽에서 지금 환자를 보면서 나온 자료들 이런 가이드라인이 지금 출판이 됐습니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정확히 다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끊임없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라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사망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도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릴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감기 바이러스의 일종의 하나였어요. 대부분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단순히 감기 정도로 그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여러 동물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들 중에서 독한 것들이 몇 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사스라든지 메르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에 왕관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름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왕관이란 뜻이니까요. 이 바이러스들 중에서 최근에 돌고 있는 바이러스는 중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기본적으로 RNA 바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체 내에서 DNA와 RNA를 가지고 유전 물질을 만드는데 이 유전 물질과 관련해서 인간 세포에 기생을 하면서 인간의 유전자를 끊임없이 교환을 하면서 스스로 돌연변이를 만드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독성이 강하냐 하면은 결국에는 야생에서 지금 사람에게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이에요. 통상적으로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지만은 야생에서 빠져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바이러스들이 독한 경우가 많습니다. 조류 독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바이러스들은 결국에 인간의 세포를 숙주로 해서 살아가는 기생충과 같은 녀석들인데요. 이 녀석들이 숙주를 빨리 죽이게 되면은 결국에 잘 퍼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들은 점차 세대를 거듭할수록 인간 유전자를 교환하면서 인간에게 독성을 덜 일으키는 쪽으로 발달을 합니다. 이 길은 에볼라도 그랬고요. 에이즈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들도 앞으로 그 길을 따라갈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 길을 갈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박쥐냐? 동물 중에서 가장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박쥐입니다. 박쥐는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여러 가지 전염병의 숙주로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예전에 사스도 박쥐에서부터 출발한 바이러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전에도 유행했던 전염병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박쥐에서 나온 녀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녀석들이 인간과 접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에게 퍼진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독성이 강한 겁니다. 이렇게 독성이 강한 이유는 결국에는 인간 사회가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커지고 열대우림이나 밀림이라든지 아니면 박쥐 서식처들이 인간에게 잠식이 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야생 동물들이 인간과 접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류가 여태까지 한 번도 감염된 적이 없는 바이러스들이 튀어나올 것이고 그 바이러스들은 또 큰 독성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들이라든지 다른 바이러스들에 의한 이러한 전염병은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증상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을 보면은 지금 중국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나 논문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가장 많은 증상은 발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통상적으로 감기 바이러스와 유사하기 때문에 초반에 감기 증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발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증상들 같은 경우에는 또 마른 기침 같이 기침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근육통, 이렇게 이런 증상들, 일반적인 감기 증상들 위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감기를 앓는다고 환자들이 생각을 했다가 한 며칠이 지나면서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넘어가면서 중증이 돼서 이제 병원에 찾아가는 이러한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기는 사실은 두 종류로 많이 나눕니다. 상기도와 하기도로 많이 나누는데, 상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위쪽에 존재하는 그 호흡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코라든지 인두라든지 인후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고요. 하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목 아래쪽에 존재하는 이제 그 기관지, 폐 이쪽에 관련된 것을 이제 하기도라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구된 감염 패턴에 의하면은 상기도에서 굉장히 빨리 증식하는 것으로 나오고요. 이제 후에 하기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논문들과 연구를 보면은 이 코로나19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기와 비슷한 패턴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것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스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하기도 감염, 즉 폐 쪽에 감염이 심해서 급성 호흡곤란으로 넘어가서 사망을 했다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경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로 알고 그냥 지내는 환자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경증 상태에서 이제 퍼뜨리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특징은 무증상 감염이 꽤 있다는 겁니다.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고 현재 상기도에 증식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인 팩트로 지금 현재 인정이 됐고요. 무증상 감염자가 과연 다른 사람의 감염을 일으키느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됐는데 증상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이 타인에게 이 바이러스를 전파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아직 논란이 많습니다. 상기도에 감염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인 콧물이라든지 이런 재채기라든지 아니면 침방울에서도 타인에게 전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중에서 드문 증상들도 있는데요. 구역질이라든지 구토를 한다든지 설사한다는 것들은 조금 적었던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사스 같은 경우에는 설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 사망률 논란인데요. 현재 중국에서도 지역별로 사망률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옵니다. 이제 이 질환이 맨 처음 발생했던 우한 지역의 경우에는 현재 사망자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4%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외 지역에서는 0.4% 정도의 사망률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사망률은 현재 0.1%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률이란 것도 지금 명확치 않습니다. 전 세대별로도 좀 다르고요. 젊은 층들은 아무래도 사망률이 좀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이제 노년층들은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망률은
앞으로 몇 달이 더 지나야 알 수가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현재 추정치는 한 3% 정도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한 지역에서는 높은 사망률을 보였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요.